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알아듣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최진사라고 불리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겨울이 되면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쌓이고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부는지 산짐승들도 굴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할 정도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최진사댁은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는데 99칸이나 되는 집안에는 곳간마다 쌀과 곡식이 가득 차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고소한 밥 짓는 냄새가 끊이지 않아 가난한 이웃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이 집안에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한겨울 밤보다 더 차갑고 매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심과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에는 연화라는 이름의 참하고 어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집 온 지 3년이 되도록 변변한 나들이 한 번 하지 않고 오로지 집안일과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일에만 정성을 쏟는 효부 중의 효부였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밥을 지었으며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 끝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투박하게 짙지만 그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은 언제나 정갈했고 그녀가 손질한 옷가지는 풀먹인 듯 빳빳하고 깨끗하여 집안의 법도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진사댁이 복을 받아 저런 며느리를 얻었다고 칭송했으나 정작 집안의 안주인인 최진사의 아내는 며느리의 그 조용하고 순종적인 태도가 왠지 모르게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은 본래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귀가 얇고 의심이 많아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곳간 열쇠를 며느리에게 내어주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꽉 쥐고 있었는데 이는 며느리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권위를 놓기 싫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진심이 통하여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실 날이 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하던 연화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먼 친척벌 되는 월주라는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와 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월주는 최진사댁과는 촌수가 꽤 먼 친척이었으나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갈 데가 없다며 눈물을 흘리고 찾아와 얹혀 살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싹싹하고 말재주가 좋아 시어머니의 말동무 노릇을 톡톡히 했지만 속으로는 남의 것을 탐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한 표리부동한 인물이었습니다. 월주는 묵묵히 일만 하는 연화가 미련하다고 비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연화가 훗날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시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며 교묘하게 연화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며느리 눈빛이 요즘 심상치 않던데 곳간 문단속은 잘하셔야겠습니다. 라며 근거 없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동지 팥죽을 쑤느라 온 집안이 분주하던 날이었습니다. 밖에는 며칠째 폭설이 쏟아져 온 세상이 하얗게 덮였고 최진사댁 아궁이에는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하인들을 지휘하고 팥을 삶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월주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안채에 머물며 시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월주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개장 위에 올려진 옥지환이 든 보석함이었습니다. 그 옥지환은 최 씨 가문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귀한 물건으로 짙은 초록빛이 영롱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을 홀리는 보물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끼고 또 아껴 특별한 날에만 꺼내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월주는 그 옥지환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나중에 이 집을 나가더라도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저 귀한 물건이 얄미운 연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다가가 보석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영롱한 옥지환을 손에 쥐자 차가우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월주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이며 그 옥지환을 자신의 품속 깊이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연화를 집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무서운 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팥죽을 먹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최 씨 부인은 옥지환을 꺼내 며느리에게 보여주며 집안의 내력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석함을 열어본 부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비단 헝겊 위에 다소곳이 놓여 있어야 할 옥지환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옥지환이 어디 갔느냐 하고 소리쳤고, 그 고함 소리에 집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고, 최진사는 곰방대를 탁탁 털며 헛기침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그때 월주가 짐짓 놀란 척하며 나서서 형님, 혹시 쥐새끼가 물어간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소행일지도 모릅니다라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노에 차서 하인들의 방부터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당쇠와 부엌 검엄의 진보다리가 마당에 내팽겨쳐지고 낡은 옷가지들이 눈밭에 뒹굴었지만 옥지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하인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부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월주가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등잔 밑이 어둡다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아니라면 혹시 안채를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설마 며느리 아기씨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의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확인은 해봐야지요. 그 말은 마치 기름을 부은 듯 부인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화는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방을 뒤져보셔도 좋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연화는 당당하게 말하며 자신의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백함으로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 부인과 월주, 그리고 하인들이 우르르 연화의 방으로 몰려들어 장롱을 열고 이불을 들추었습니다. 곱게 개어놓은 옷들이 흐트러지고 서책들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역시 옥지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오해가 풀리겠거니 생각했던 찰나였습니다. 월주는 끈질기게 방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구석에 놓인 반제꼬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반내꼬리 밑은 아직 안 보셨구려. 연화는 의아해하며 반제꼬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색색의 자투리 천들 사이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바닥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초록빛을 발하는 옥지환이 대굴대굴 굴러가 연화의 발치에 멈춰섰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훔치지 않은 물건이 왜 자신의 반쟁고리 속에 들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월주가 팥죽을 나르는 척하며 연화의 방에 몰래 들어와
미리 숨겨둔 것이었지만 순진한 연하는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은 배신감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도둑질을 해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가난한 집에서 배워먹지 못하고 들어오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부인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연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저 반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으나 부인은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습니다. 눈앞에 증거가 명백하니 연하의 말은 그저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월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부인의 곁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시치미를 뚝 뗄까. 형님, 이런 며느리를 집에 두었다가는 기둥뿌리까지 뽑히겠습니다. 집안의 법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월주의 부추김에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아이를 끌어내라. 내 집안의 도둑을 며느리로 둘 수는 없다. 이 엄동설 안에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연화의 남편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상태라 집을 비우고 있었고 집안 어디에도 연화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인 박노인이 나서서 말렸습니다. 마님,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아기 씨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뭔가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밤중에 쫓아내시면 얼어 죽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씨 부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당장 내쫓아라. 결국 하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화의 양팔을 잡고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얇은 저고리 하나만 걸치고 차가운 눈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대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문 밖에는 무릎까지 쌓인 눈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칼날 같은 바람이 연하의 살을 내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연하는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손발은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눈물마저 얼어붙어 뺨을 때렸습니다. 따뜻했던 부엌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월주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되찾은 옥지환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알랑거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큰일 치르셨습니다. 이제 집안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갔으니 앞으론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최 씨 부인은 씩씩거리면서도 옥지환을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쫓은 것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을 지탱하던 복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덩어리가 떠나간 자리에 이제부터 어떤 무서운 재앙이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채 최진사 댁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대문 밖에 주저앉은 연화는 더 이상 울림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우는 소리가 들려오고 몸은 점점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는 것인가?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는데 그때 마을 어귀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도깨비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화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쳐 그녀의 작은 몸을 집어삼킬 듯 위협했고 그녀가 남긴 발자국은 금세 눈에 덮여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화가 겪게 될 기나긴 시련과 훗날 전설처럼 내려오게 될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던 그 밤. 연화가 사라진 마을 어귀에는 오직 거센 눈보라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연화가 희미한 불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어 기어갔던 그 길 위로 밤새도록 눈이 내려 이튿날 아침이 밝았을 때는 그녀의 작은 발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최진사 댁 하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같이 대문 밖을 서성였지만 보이는 것은 하얗게 쌓인 눈언덕과 앙상한 나뭇가지 뿐이었습니다. 개울가 버드나무 아래 덩그러니 놓인 집신 한 짝만이 그녀가 이곳을 지나갔음을 짐작게 할 뿐. 연화의 생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지만 서슬퍼런 최진사 댁의 위세에 눌려 감히 입 밖으로 말을 꺼내지는 못하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연화가 떠난 뒤 최진사 댁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해 보였으나 그 속은 서서히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월주는 이제 자신이 안주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쓰던 방을 차지하고 앉아 비단 금침을 새로 들이고 화려한 병풍을 치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씨 부인은 며느리를 쫓아낸 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고 불안했지만 월주가 옆에서 형님, 이제야 집안의 애군이 사라졌으니 발 뻗고 주무세요라며 온갖 가머니설로 비위를 맞추는 통에 그 불안함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월주는 곳간 열쇠를 제 허리춤에 차고는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으며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집안의 음식 맛이었습니다. 연화가 있을 때는 아무리 하찮은 나물 반찬이라도 정성이 들어가 깊은 맛이 났었는데 이제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어딘가 모르게 밍밍하고 거친 맛이 났습니다. 부엌을 맡은 하인들은 월주의 등살에 못 이겨 허둥지둥 음식을 만들어야 했고 좋은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쓰는데도 이상하게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밥맛이 예전 같지 않구나 하며 수저를 놓기 일쑤였고 그때마다 월주는 하인들이 게을러 빠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엄하게 다스리겠습니다라며 애꿎은 부엌 검언만 닥달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했던 밥 짓는 냄새 대신 타는 냄새와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장독대의 장맛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로부터 장맛이 변하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최씨 가문은 장 담그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을 끓이려던 부엌 거멈이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고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랗게 잘 익어 구수한 냄새를 풍겨야 할 된장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퀴퀴한 곰팡내까지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추장 항아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붉은 빛깔은 온데간데 없고 거무튀튀하게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최씨 부인이 뛰어나와 맛을 보더니 파고 뱉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장맛이 변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소곤거렸습니다. 최진사 댁 장맛이 똥물 맛이 됐다지 뭔가. 쫓겨난 며느리의 원한이 서려서 그런 게야. 그렇고 말고 그 착한 사람을 엄동설안에 내쫓았으니 하늘인들 무심하겠나. 복덩어리를 제 발로 차버렸으니 이제 망조가 든 거지.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렸고 예전에는 존경의 대상이었던 그 집안이 이제는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밖을 나다니기가 부끄러워 사랑방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고
그럴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집안의 가축들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올랐던 누렁소는 여물을 거부한 채 외양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슬픈 눈만 껌벅거렸고, 마당을 활보하던 암탉들은 알을 낳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를 불러 침을 놓고 약을 먹여보았지만 짐승들은 뚜렷한 병명도 없이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밤이 되면 기와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구슬피 울어대어 잠을 설친 최 씨, 부인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히스테리를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인들이 관리를 잘못한 탓이라며 매질을 하기도 하고 굿을 한다며 무당을 불러들이기도 했으나 집안의 기운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주는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데 더욱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굿을 한다는 핑계로 큰돈을 가져다 쓰고 몸이 허한 형님을 위한다며 비싼 보약을 지어다 먹이면서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자신이 입을 옷감을 산다는 명목으로 최상급 비단을 사들이고 읍내 장터에서 기름진 음식을 몰래 사다 먹으며 호의호식했습니다. 집안의 국가는 쥐가 파먹듯 야금야금 비어갔지만 최 씨 부인은 월주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그녀에게 모든 살림을 맡겨두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형님은 그저 편안히 요양이나 하세요. 월주의 달콤한 말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이름난 스님이 최진사댁 대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허, 집안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구나. 귀한 보배를 버리고 돌멩이를 품었으니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줄도 모르는구나. 마침 마당을 쓸던 늙은 하인 박노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황급히 뛰어나와 스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집안에 무슨 큰 변고라도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제발 비방이라도 좀 일러주십시오. 박노인은 연화가 쫓겨날 때 유일하게 말렸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스님은 박노인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주워 담기가 쉽지 않네. 이 집안의 주인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듣겠는가. 다만 오는 겨울이 가기 전에 집안의 주인이 바뀌어야만 화를 면할 것일세. 그렇지 않으면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거야. 스님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는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은 그 말을 주인마님께 전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월주가 버티고 앉아 시어머니에게 아양을 떨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어렵게 입을 떼어 스님의 말을 전하자 월주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디서 땡중이 짓거린 헛소리를 듣고 와서 재수없게 주인이 바뀐다. 어쩐다 하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해 최 씨 부인 역시 기분이 상한 듯 얼굴을 찌푸리며 박노인을 나무랐습니다. 자네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겐가? 어찌 그런 불경한 말을 전하는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게. 박노인은 충심으로 한 말이 오히려 화가 되어 돌아오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지만 최진사 댁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말라 죽었고 담장 밑에 개나리도 피는 둥 마는 둥 시들했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었지만 소작농들은 최진사댁 논밭을 갈아주기를 꺼려했습니다. 재수 없는 집안 땅을 밟았다가 우리까지 부정탈락. 농부들은 핑계를 대며 일을 미루거나 대충대충 해치우기 일쑤였고
일손을 구하지 못한 최진사 댁의 논밭은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최진사가 직접 나서서 호통을 쳐보았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심을 잃은 부자의 말로는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던 아들로부터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벌써 돌아왔거나 합격 여부를 알리는 편지라도 왔어야 했는데 감감무 소식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매일 밤 아들이 꿈에 나타나 피눈물을 흘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춥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꿈속의 아들은 남루한 옷을 입고 울부짖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월주를 붙잡고 하소연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병고란 말이냐. 우리 아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월주는 속으로는 찜찜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형님도 참. 꿈은 반대라지 않습니까? 아마 장원급제에서 금이 환영하느라 바빠서 그럴 겁니다. 사실 월주는 한양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몰래 가로채 불태워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돈이 떨어져 고생하고 있으니 노잣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월주는 그 돈을 보내주면 자신의 몫이 줄어들까봐 편지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혹은 늦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완전히 망가져서 최 씨 부인이 자신에게 모든 재산을 의탁하게 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월주의 탐욕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집안의 기둥뿌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연마저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자 관리가 소홀했던 곳간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몇 번이나 지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월주는 돈 들어갈 때가 천지인데 빗물 좀 새는 게 대수냐며 무시했습니다. 결국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밤 곳간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쌓여있던 쌀과 곡식들이 빗물에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하인들이 달려들어 곡식을 꺼내 말리려 했지만 이미 곰팡이가 슬고 썩기 시작하여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년 농사지은 귀한 식량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진사는 썩은 쌀가마니를 부여잡고 통곡했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만 계속 뿌릴 뿐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하인들도 하나둘씩 짐을 싸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는 데다 월주의 학대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넓디 넓은 99칸 대저택에는 이제 늙고 병든 몇몇 하인들과 주인 부부 그리고 월주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활기차던 마당은 낙엽과 쓰레기로 뒤덮였고 거미줄이 처마 밑마다 쳐져 흉가처럼 변해갔습니다. 밤이 되면 바람 소리가 빈방을 휘감아 돌며 귀신 울음소리 같은 소리를 내었고 최 씨 부인은 두려움에 떨며 월주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지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월주는 이제 본색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상냥하게 비위를 맞추는 대신 짜증을 내거나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형님, 저도 이제 지쳤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저까지 병들게 생겼다고요. 그녀는 아픈 시어머니에게 약을 제때 챙겨주지 않거나 밥상을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나가는 등 홀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약해져서 월주에게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쫓겨난 며느리 연화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화가 쫓겨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최진사 댁의 겨울은 작년보다 훨씬 더 춥고 혹독했습니다.
감감이 부족하여 아궁이에는 냉기만 감돌았고 밥상에는 거친 보리밥과 시래기죽만이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진사 댁을 망한 부잣집이라 부르며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떠나버린 그 집에는 오직 적막과 후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잊혔던 이름 하나가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 며느리의 소식이 바람을 타고 들려올 때가 머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온 박노인이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낯선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병석에 누운 최진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날이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옆마을에 큰 부자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댁 안주인이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니, 그분과 아주 닮았다는 소문이 돕니다. 최진사의 그탄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듯 최진사 댁의 운명을 뒤흔들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눈물로 얼룩졌던 그 밤으로부터 새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최진사 댁의 가세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새처럼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때는 마을 어귀에서도 훤히 보이던 그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에는 이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쑥대밭을 연상케 했고 윤기가 흐르던 대문은 비바람에 사가 삐그덕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담장 곳곳은 허물어져 들개들이 제 집 드나들듯 오갔으며 밤이면 도깨비가 나올 듯한 흉흉한 기운이 감돌아 마을 사람들은 해만 지면 그 근처를 피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집안의 활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가난과 불화만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화병과 노안이 겹쳐 자리에 누운 지 오래되었고 안방마님 최씨 부인 또한 기력이 쇠하여 하루 종일 아랫목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실권을 쥔 월주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인 행세를 했는데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어 집안에 남은 세간살이를 하나씩 내다 팔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망한 집구석, 나라도 챙겨야지라며 판그릇이며 병풍,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기까지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최씨 부인이 이를 알고 말리려 하면 월주는 약값이라도 하려면 어쩔 수 없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고 늙고 병든 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는데 최진사 댁의 사정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곳간은 텅 비어 쥐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고 뚝감이 없어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에서 두 노인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겨울을 나야 했습니다. 월주는 자신이 먹을 것은 몰래 감추어 두고 혼자 배를 채우면서도 노인들에게는 멀건 죽 한 그릇을 던져주며 생색을 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밥 구경하는 것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제가 아니면 두 분 벌써 굶어 죽었습니다. 월주의 표독스러운 말은 뼈만 남은 최진사 부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에 떠들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큰 비단 포목점을 운영하며 거상으로 소문난 연화상단의 대행수가 이 마을에 흉년 구유를 위해 찾아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대행수는 젊은 여인인데 장사 수완이 귀신 같을 뿐만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결 같아 굶주린 백성들을 돕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혹시나 쌀 한 줌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흰 눈이 덮인 길 위로 저 멀리서 꽹과리 소리와 함께 화려한 행렬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행렬의 규모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건장한 일꾼들이 술에 가득 쌀가마니와 비단을 싣고 앞장섰고 그 뒤를 이어 색색의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는 네 사람이 매는 화려한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마에는 붉은 휘장이 드리워져 있어 안에 탄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풍겨 나오는 기품과 위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귀한 분이시기에 이런 산골까지 오셨을까? 들리는 소문에는 한양 정승 댁과도 연줄이 닿아 있다는구먼. 사람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행렬은 마을 광장에 멈춰 섰습니다. 상단의 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쌀가마니를 내리고 솥을 걸어 죽을 쑤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밥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지자 굶주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침을 삼키며 모여들었습니다. 가마 옆에 서 있던 집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상단의 행수님께서 고향의 어르신들을 뵙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자 오셨습니다. 누구든 와서 배불리 드십시오. 그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줄을 섰습니다. 3년 전 인심 좋던 최진사댁이 베풀던 잔치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가마의 휘장이 걷히고 드디어 대행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옥색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은 여인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는 순간 곳곳에서 억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귀티가 흐르는 얼굴과 당당한 자태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3년 전 쫓겨난 최진사댁 며느리 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게 연화 아기씨 아닌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아니야. 저렇게 귀한 분이 그 쫓겨난 며느리일 리가 없어. 너무 닮았을 뿐이겠지. 연화는 놀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주눅들고 슬픈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파를 견뎌내고 스스로 일어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맨 앞줄에 서서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박노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박서방님,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저입니다. 연화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아기씨, 정말 아기씨가 맞군요. 귀신이 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시다니요. 박노인의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최진사댁 며느리가 거상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연화는 박노인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저를 구해주신 은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한양으로 가서 자수를 놓고 장사를 배워 이제야 겨우 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연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지난 3년의 고단함과 그것을 극복해낸 긍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게 쫓겨난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최진사댁에서는 이 소란을 까맣게 모른 채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월주는 안방에서 훔쳐낸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이것을 팔아챙길 돈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이웃 안악이 소리쳤습니다. 월준에 큰일 났어. 큰일 쫓겨난 며느리가 돌아왔어. 군사 같은 사람들을 수십 명이나 거느리고 비단 옷을 입고 왔다고 월주는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그녀는 벌써 얼어 죽어 늑대 밥이 된 지가 언젠데. 하지만 안악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다급해 보이자 월주의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지금 마을 앞마당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 박노인도 만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니까. 곧 이리로 올 기세야. 안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멀리서 쿵, 쿵, 쿵하는 북소리와 함께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월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언덕길을 따라 화려한 깃발과 가마가 집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월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말 그년이 살아 돌아왔단 말인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최의 진사와 최씨 부인도 밖에 소란스러움을 감지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월주야, 밖에 무슨 일이냐? 웬 꽹과리 소리가 이리 요란하냐? 월주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거짓말을 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댁 며느님 되시는 연화행수님께서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올리러 오셨소. 문을 여시오.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최진사는 눈을 번쩍 떴고 최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상반신을 일으켰습니다. 연하라니, 우리 며느리 연하 말이냐. 월주는 공포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연하가 돌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 옥지환을 훔쳐 연하에게 누명을 씌운 일, 그동안 집안 재산을 빼돌린 일, 시부모를 학대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 돼. 이대로 뺏길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 차지한 자리인데. 월주는 급히 대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대문은 그녀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미는 힘의 문짝이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가마에서 내려 최진사 댁의 낡은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쫓겨나며 피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그때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던 저 문이 지금은 손만 대면 쓰러질 듯 초라해 보였습니다. 연화의 곁에는 그녀를 호위하는 듬직한 수행원들과 그녀를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바로잡고 땅에 떨어진 진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그녀는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제가 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힘있게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최씨 부인은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내 며느리야. 부인은 엉금엉금 기어서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월주는 대문을 등으로 막아서며 악을 썼습니다. 못 들어와 여기는 내 집이야. 썩 꺼지란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짓으로 수행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행원 한 명이 다가가 대문을 가볍게 밀자 낡은 빗장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러져 나갔습니다. 활짝 열린 대문 사이로 최진사 댁의 황폐한 마당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가운데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월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뜯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떨고 있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연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장독대, 무너진 담장, 앙상한 나무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집안 꼴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단순히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 그 차가운 옥지환의 행방을 밝히고 억울하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시선이 월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월주는 연화의 눈빛에 압도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형님, 아니 월주, 아주머니,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월주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단 하루도 이 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씌워진 그 더러운 누명도 잊지 않았지요. 연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3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기어 나왔습니다. 취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연화야. 정말 너냐? 연화는 시어머니를 보며 잠시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월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3년 전 월주가 옥지환을 숨길 때 썼던 자투리 1000조각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3년 전 사라진 옥지환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연화의 선언의 마당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최진사 댁 마당에서 연화는 천천히 월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그만 그 가면을 벗으시지요. 옥지환은 처음부터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아주머니의 탐욕 속에 숨겨져 있었을 뿐이지요. 연화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월주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서슬퍼런 선언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월주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앙칼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라고 했느냐?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 같은 것이 감히 내 살림살이를 뒤지려 들어 이건 명백한 모함이다. 나는 저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알고 있다. 월주는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처럼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시랩을 했지만 그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웠기에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월주의 발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수행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안채 마루 밑에 있는 낡은 뒤줄을 열어보아라. 3년 전 내가 쫓겨나던 그날 밤
월주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꺼내어 저 뒤주 깊숙한 곳에 숨기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연화의 손끝이 가리킨 곳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낡은 뒤주였습니다. 그 뒤주는 예전에 쌀을 보관하던 곳이었으나 집안이 기울면서 텅 빈 지 오래되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월주는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뒤주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내 물건이야.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건장한 수행원 두 명이 월주를 가볍게 제압하여 옆으로 비키게 했습니다. 월주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삐걱거리는 뒤주 뚜껑을 힘껏 들어올리자 퀴퀴한 묵은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텅 빈 뒤주 안바닥에는 쥐똥과 지푸라기만 널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월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다가가 뒤주 바닥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바닥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 널빤지를 드러내거라.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수행원 하나가 단검을 꺼내 뒤주 바닥 틈새를 쑤시자 투둑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 나무 판자가 들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공간이 숨겨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 하나가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꺼내들자 월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눈부신 초록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전 감쪽같이 사라졌던 최 씨 가문의 며느리에게만 전해진다는 그 옥지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사라졌던 은수저, 놀이개,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녀까지 몽땅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내 옥지환이 아니냐. 마루에서 이를 지켜보던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굴러떨어지듯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옥지환을 집어들고는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이 귀한 것이 왜 저 뒤주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정말 연화가 훔친 것이 아니었단 말이냐. 3년 전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며느리를 내쫓았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부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최진사 또한 방문을 열고 나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을 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월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옥지환을 훔치고 저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은 뒤 집안의 재물을 야금야금 빼돌려 제 뱃속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래도 아니라고 발뺌하시겠습니까? 월주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씨, 아니 행수님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갈 곳 없는 이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단호하게 월주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3년 전 엄동설안에 맨발로 쫓겨나던 저에게 아주머니는 눈꽃만큼의 자비라도 베푸셨습니까? 당신의 탐욕 때문에 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두 분 어르신은 병들고 굶주렸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것입니다. 연화의 호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소 저런 천하의 나쁜 년은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내쫓아야 해 라고 소리치며 돌멩이를 집어들 기세였습니다. 월주는 공포에 질려
머리를 땅에 박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옥지환을 가슴에 품은 채 연화 앞으로 기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연화야,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 다오. 내가 귀신에 홀렸었나 보다. 너를 믿지 못하고 저 요망한 것의 말만 듣고 너를 사지로 내몰았구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나를 때려 죽여도 할 말이 없다. 평생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만 치던 시어머니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최진사도 비틀거리며 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면목이 없다. 정말 면목이 없다. 연하는 황급히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두 분께 사죄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절을 받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연하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떨렸습니다. 지난 3년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손수건을 꺼내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지난 일은 다 잊으십시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다시는 두 분께서 춥고 배고픈 일을 겪지 않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은 연하를 끌어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월주의 처분이었습니다. 연하는 월주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관아에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으나 지난 정을 생각하여 그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십시오. 당신이 챙긴 돈과 폐물은 모두 내놓고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만 걸치고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월주는 감히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훔쳤던 폐물들을 주섬주섬 꺼내놓고 낡은 보찜 하나만 맨 채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월주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뒤통수에 대고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우리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마라. 순냉 악독한 기운이 빠져나간 최진사댁 마당에는 비로소 맑은 햇살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상단의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하자. 먼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해라.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라. 오늘 마을 분들을 모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야겠다. 연화의 지시에 따라 집안은 순식간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빗자루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돕겠네. 좋은 날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물가에는 다시 물 떼는 소리가 들리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3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최진사. 댁 아궁이에 붉은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꽃은 단순히 밥을 짓는 불이 아니라 꺼져가던 집안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솥뚜껑을 열고 쌀을 안치는 그녀의 손길은 예전처럼 능숙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쌀이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방 안에 누워있던 최진사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지방에 앉아 며느리가 일하는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꿈만 같구나. 우리 집 부엌에서 다시 밥 냄새가 나다니. 그녀는 연화가 썰어놓은 호박과 두부를 보며
예전에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따뜻한 행복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연하가 가져온 질 좋은 쌀로 지은 윤기 흐르는 밥과 고기를 듬뿍 넣고 끓인 국, 그리고 각종 나물 반찬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졌습니다. 최진사와 최씨 부인은 상석에 앉아 며느리가 올리는 술잔을 받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불효를 용서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연하의 말에 두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최진사 댁에 다시 복이 들어왔어. 그렇고 말고 밤이 깊어가도록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3년 전 춥고 외롭게 쫓겨났던 그 밤과는 정반대로 오늘 밤 최진사 댁은 마을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배부르고 등 따스한 행복감이 감돌았습니다. 연하는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그녀를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볼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살을 내는 칼바람이 아니라 봄을 재촉하는 훈훈한 바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나쁜 기운은 물러갔고 이제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의 공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맑고 상쾌한 아침 햇살이 마당 깊숙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월주의 게으름과 탐욕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집안 곳곳에는 묵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어 흉가를 방불케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의 지시에 따라 하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창호지 문을 떼어내 새로 바르고 마루를 윤이 나도록 닦았습니다. 쓱싹쓱싹 하는 빗질 소리와 걸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자 죽어가던 집안이 다시 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가장 먼저 무너진 곡간을 보수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비가 새서 썩어버린 기둥을 뽑아내고 튼튼한 새 나무로 교체했으며 구멍난 지붕에는 새 기와를 얹었습니다. 그녀가 상단에서 가져온 재물은 집안을 일으키는데 아낌없이 쓰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곳간에는 다시 쇳살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고 쥐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단단히 메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의 덕을 칭송하며 이를 거들러 왔습니다. 이댁 며느님이 돌아오시니 집이 환해지네 그려. 목수들은 신명나게 못질을 했고 안악들은 깨진 장독대를 치우고 윤기나는 새 항아리를 닦아 놓았습니다. 최진사 댁은 하루가 다르게 예전의 위용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부엌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하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새로 담그기로 했습니다. 3년 전 맛이 변해버렸던 된장과 간장 항아리를 모두 비우고 깨끗한 물로 씻어낸 뒤 좋은 메주와 소금을 써서 정성껏 장을 담갔습니다. 어머님, 장맛은 집안의 인심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맑고 깊은 맛이 날 것입니다. 연화의 말에 최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주를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따스한 햇볕 아래 장독대가 반짝거리고 그 위로 붉은 고추와 숯을 띄운 금줄이 처지자 집안에는 비로소 안주인의 손길이 닿은 태가 났습니다. 부엌 아궁이에서는 구수한 숭늉 냄새가 끊이지 않았고 식솔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안정을 되찾자
병석에 누워있던 최진사의 병세도 씻은 듯이 호전되었습니다. 화병의 원인이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며느리가 지어 올리는 영양가 높은 보양식을 먹으니 기력이 쇠할 리가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와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허허 웃음을 짓곤 했습니다. 내 평생에 다시 이런 호시절이 올 줄은 몰랐구나. 이게 다 우리 며느리 덕분이야. 그는 마을 사랑방에 나가서도 며느리 자랑의 침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최진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최진사댁은 다시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덕망 있는 가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안에 누구 없느냐. 남루한 옷차림에 가슴 찌그러지고 먼지투성이인 신발을 신은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소식이 끊겼던 최진사의 아들 연화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에서 보내온 돈도 끊겨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선 남편은 몰라보게 변한 집안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떠날 때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윤기가 흐르는 집안 모습에 혹시 자신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은 아닌지 눈을 비볐습니다. 연화가 마루에서 바느질을 하다 말고 뛰어나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서방님 드디어 오셨습니까? 남편은 연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도 들었고 아내가 쫓겨났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얼핏 들었던 터라 이렇게 귀티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맞이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쫓겨났던 일, 장사를 하여 성공한 일, 그리고 다시 돌아와 집안을 일으킨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연하에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 내가 못난 탓이오. 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런 모진 고초를 겪게 하다니. 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소. 연하는 황급히 남편을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서방님, 지난 일은 다 잊으세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힘을 합쳐 잘 살면 그만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상에서 남편은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다시는 헛된 명예를 쫓아 가족을 등한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최진사와 최씨 부인은 돌아온 아들과 듬직한 며느리를 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비로소 이지러졌던 가족의 달이 꽉 찬 보름달처럼 완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씨 부인은 연하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부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곳간과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안주인의 열쇠였습니다. 연화야, 이 열쇠는 이제 내 것이다. 나는 늙고 눈이 어두워 더 이상 살림을 맡을 수가 없다.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이니 네가 맡아서 집안을 이끌어 다오.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정한 집안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것을 보고 두 손으로 공손히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잘 건사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연화가 안주인이 된 후 최진사 댁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연화는 상단에서 배운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농사뿐만 아니라
비단과 약재 거래를 통해 가문의 재산을 불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재물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나누면 맑아진다는 신념으로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고 갈 곳 없는 고아들을 거두어 먹이고 입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최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칭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악독했던 월주가 망쳐놓았던 인심은 연화의 덕으로 인해 전보다 더 두터워졌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연화가 쫓겨났던 그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3년 전에 그 차갑고 혹독했던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바람이 쌩쌩 불었지만 최진사댁 안채는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뜨끈한 아랫목에는 최진사 부부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앉아 화로에 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영감, 이 밤이 참 달구려. 그러게 말이오. 며느리가 챙겨준 꿀물 덕분인가 보오. 두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건너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다듬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닥또닥 하는 다듬이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은은했고 방 안의 등잔불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연화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장독대가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맨발로 울며 걸었던 그 마당이 이제는 가장 포근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어 그녀를 품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마지막 한 조각의 서러움마저 하얀 눈송이와 함께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남편이 연화의 어깨에 따뜻한 쇼를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연화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감사해서 그럽니다. 모진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따뜻한 불의 고마움을 몰랐겠지요. 지난 시련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남편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지며 방 안은 더욱 아늑한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불이 하나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한 편안한 휴식이었습니다. 최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마지막 연기가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고 마을을 지키는 장승들도 눈을 감고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쫓겨났던 며느리가 돌아와 다시 세운 이 집은 이제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내렸습니다.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옛 이야기처럼 최진사댁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피어난 매화처럼 시련 끝에 찾아온 행복은 더욱 향기롭고 깊은 법이지요. 오늘 밤 당신의 꿈자리에도 연화가 피어올린 따뜻한 아궁이, 불같은 온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자장가 삼으시고 무거운 걱정은 다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눈 내리는 산골 마을의 따뜻한 기와집 이야기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